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정부가 오늘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해 작성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오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정부에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AEA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가장 핵심인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 내용이 빠져 있고 과학자가 쓴 보고서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가 많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IAEA가 공개한 일본 오염수 관련 보고서는 모두 140페이지입니다. 겉표지 바로 다음 장 아랫부분에 저작권 문구를 자세히 보면 IAEA는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서문도 마찬가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문구입니다. 기술적인 문서에서 이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그럴 경우에는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는 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 오염수 처리 장치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사능 농도에 따른 알프스의 성능 검사 결과 그리고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종합보고서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어서 방류될 수 있는 거냐. 그게 네.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검증하지 않는 보고서가 어떻게 종합적인 보고서가 되겠습니까? 방사선 방호 기본 3원칙, 특히 정당화와 최적화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AEA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련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인데 방사선 관련 행위가 손해보다 이득이 커야 하고 여러 방법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IAEA는 정당화는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넘겼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류라고 하는 거를 이미 정해져 놓은 내지는 그 검토 대상에서 다른 옵션, 다른 방안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전혀 안 하는 이제 그런 검토였고요. 정부의 최종 검토 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철야 농성은 과학 부정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는데도 민주당의 출구 전략은 선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아닌 비상행동 운운하는 구태의연한 집단 농성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IAEA와 싸우는 입장을 취한 나라는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뿐이라며 민주당이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IAEA 사무총장에게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오염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무조건 일본을 믿으라, IAEA를 믿으라고 겁박하는 것 같다며 이게 과연 일본 총리실과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인 한국 대통령실과 여당의 말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럭비부 감독이 경기를 잘 봐달라며 심판에게 술 접대와 성 접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려대학교 럭비부 감독 A씨와 전 대한럭비협회 상임심판 B씨를 입건한 뒤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무렵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사이 정기전을 포함해 고대 럭비부 학생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잘 봐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서울에서도 여성을 노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집 엘리베이터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그제 낮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이웃 여성을 폭행했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행은 비명을 들은 주민이 신고하고 다른 주민이 막아세울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가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다는 겁니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고 몸 상해 흔적 다 보이고 제지를 하려고 했으나 쉽게 뿌려치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았고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A씨는 오늘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주민인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집에 들어가려던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곳 계단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순찰도 이제 강화되기 사건 발생 지역이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최근 홀로 탄 여성만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주택 479채를 보유한 채 전세 사기를 저지른 서울 강서구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69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보증금 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빌라왕 최모 씨와 공범들의 재판에서 검찰은 컨설팅업자 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전북 정읍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바위와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지나가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산사태를 직감한 운전자와 승객이 황급히 대피해 큰 화를 면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아름드리 나무가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바위 더미 사이에는 택시가 멈춰서 있습니다. 자정 무렵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 자락에서 바위와 토사가 쏟아져 도로 100m가량을 덮친 겁니다. 깔린 택시에는 기사와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대 주택에는 한때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에 집안이 약해진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주민들은 대비도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낡고 노후되긴 했거든요. 근데 비까지 오고 뭐하고 하면 좀 신경 쓰이죠. 진짜 무너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고. 정읍시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차량 우회와 주의를 당부했고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도로 통제 등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간밤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에서는 8.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소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달리던 승용차가 공공기관 건물로 돌진해 30대 여성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 가능성과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사용됐다는 시민단체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매년 초 세운 계획에 따라 각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활동비 역시 수시로 집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다며 거액이 지급된 곳도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혜옥 할머니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공탁 신청을 법원이 재차 불수리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인 유족이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단은 고인이 돼 현행법상 피공탁인이 될 수 없는 박 할머니를 상대로 공탁 신청했다가 보정 권고를 받았고 서류를 보완하지 못해 이미 한 차례 불수리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이 600건에 육박하는 미신고 영아 수사에 나선 가운데 7년 전 출생 직후 딸을 텃밭에 안매장한 친모가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영아 유고를 발견하고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데 용인에서도 영아 살해 혐의로 친부와 외조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외곽에 있는 한 텃밭. 지금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어야 할 아이가 7년 만에 땅속에서 유골로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40대 친모는 이곳 친어머니 텃밭에 시신을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시간 만에 백골 상태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텃밭 주인인 친모의 어머니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유기 혐의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친모의 어머니와 이혼한 남편도 공모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비극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야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부와 장모를 체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다운 증후군 증상을 보이자 친부가 살해를 결심했고 장모인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친모도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는 6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죽이기도 했을 거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치 못하게 뭐 베이비박스 같은 데 넣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형사처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경찰에 이거 수사를 맡기니까. 이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23명. 경찰은 남은 540명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남아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5명 중 2명의 부모들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3명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모두 16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세종시는 7명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입양됐고 4명은 출생 신고 전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중국산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 등 47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중국산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통편 5만 정을 밀반입한 뒤 다른 업주와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부부에게 구입한 거통편과 따로 밀반입한 마약, 복방 감초편을 판매한 8명, 이들에게 구매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37명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혼인신고 때는 청약이 불가하다. 맞벌이 부부들이 위장 미혼을 한다. 자, 이 제목만 보고도 사실 2030 세대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기사에서는 위장 미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경우 청약과 대출 등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청약 요건이나 대출 지원 자격에서는 소득 기준을 따지곤 하는데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대상에 되더라도 부부로 함께 신고를 하게 되면 대상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혼 상태가 더 유리하니까 혼인 신고를 미룬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각각 500만 원씩 버는 남녀가 있다고 예를 들면 최근에 진행된 수방사부지 청약에 각자 따로 신청은 가능했는데요. 부부가 되면 기준점인 9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또 대출도 디딤돌 대출을 예로 들자면 신혼부부와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의 소득 요건이 연 7천만 원 이하로 동일했습니다. 각자 따로일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소득을 합치게 되면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맞벌이 가구가 흔해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도 위장 미혼 상태로 있거나 결혼 자체를 미루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책이 오히려 결혼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결혼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준에 좀 일관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도 아스파탐 관련 이야기를 좀 다뤘었는데 이 아스파탐 논란 때문에 막걸리 업계에도 좀 영향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시중에 유통 중인 막걸리 중 다수는 유통기한을 늦추고 맛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아스파탐 등 첨가물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은 식약처가 허용한 기준 이하의 극소량의 아스파탐만 썼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타격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론이 계속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아스파탐 전면 교체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막걸리 업계는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공정 수정을 거치는 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아스파탐을 넣지 않은 소위 프리미엄 막걸리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네. 이런 게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우리는 아스파탐을 넣지 않았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열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보다 2배 정도 가격이 더 비싼 데에도 불안한 소비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스파탐 논란의 영향은 음료나 막걸리 시장은 물론이고요. 김치, 또 제약 업계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를 예고한 상황인데 좀 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얼마 전까지 제로 슈가의 홍보에 열을 올렸던 이런 식품업계 기업들이 이제는 제로 아스파탐 홍보에 나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뉴욕시에서 AI 채용에 대해서 첫 번째 규제에 좀 나섰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은 이미 대다수가 채용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채용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적인 편향이 나타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당시에 이력서에 여대를 졸업했다 혹은 여성 체스 동아리 회장을 지냈다처럼 여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감점을 받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남성 위주인 업계이다 보니까 AI도 자연스럽게 남성이 업무에 더 적합하다고 학습해버린 겁니다. 네, 자, AI가 그 여러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견까지 배웠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뉴욕시의 규제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네, 매년 독립된 외부 기관으로부터 채용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원자들에게도 사전에 AI 활용 여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채용에 AI 자체가 활용되는 걸 막진 않았지만 외부 평가와 보고서 공개를 통해서 스스로 편향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유인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이런 뉴욕시의 규제가 미국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편견까지 학습을 해버리는 AI의 학습 능력이 좀 놀라울 뿐이고 앞으로 이런 종류의 규제가 더 많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굉장히 좀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데 싱가포르 관련 얘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싱가포르가 노인을 보호한다면서 만든 실버존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에서는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에 걸쳐 기존 도로를 갈아엎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폭을 상당히 좁혀놨고 또 지렁이처럼 중간중간 구분 모양으로 만들어서 차량이 제한 속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간을 늘리고 인도와 도로 사이의 높낮이를 없애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탄 노인도 위험하지 않도록 설계한 겁니다. 네, 자, 이 사진 밑에 소제목을 보시면 한국은 무늬만 실버존이다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실버존 개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180여 곳, 또 전국에는 1,700여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제대로 된 안전시설 설치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표지판만 가져다 놓는 무늬만 실버존을 늘릴 게 아니라 이렇게 싱가포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스쿨존과 통합 관리에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뭐 이렇게 범죄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좀 확실한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심해판 신골드러시, 에너지 혁명이 될까 환경 재앙이 될까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심해에는 대표적으로 사진에 나온 망간 단계와 같은 광물들이 매장돼 있습니다. 이런 광물들은 전기 자동차 혹은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탑재된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데요. 수요가 급등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심해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해에서 유엔 협약이 적용되면서 대규모 상업용 채굴은 금지된 상태였는데요. 섬나라 나우루가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채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심해 채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제목처럼 찬성과 반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심해 광물을 이용해서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 수 있고 그래야만 탄소 중립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미지의 해저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저 생태계를 훼손한다라는 얘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리 지구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반란을 시도했던 프리고진의 사무실 압수수색 모습을 방송하며 범죄자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과 달리 반란을 처벌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가 프리고진의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달러 다발과 금괴, 숨긴 총기가 보이고 여러 이름으로 된 여권도 나옵니다. 뉴스 진행자인 연방 하원 의원은 프리고진을 반역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상을 단독 입수한 기자는 범죄 전력과 위선을 입증할 증거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않기로 했던 크렘린궁은 정작 프리고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관심 없다는 표정입니다.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진격을 물리도록 중재했던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Он свободен. Что с ним будет дальше? Ну, всякое в жизни бывает. Но если вы думаете, что Путин вот такой зловредный и злопамятный, он его завтра замочит где-то, говор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нет, этого не будет. 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프리고진 암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서방 언론도 최대 위협으로 꼽히는 반란을 푸틴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언론을 통해 프리고진의 범죄성을 부각한 것은 반역자 사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는 9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에 머물며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경제라인의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G2로 꼽히는 양국의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조정 방향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철창에서 한판 붙자던 메타의 저커버그가 트위터를 잡기 위한 SNS 앱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용자가 몰려들어 트위터 킬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머스크도 가만히 있을 기세가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저커버그가 새로 출시한 앱에 가입한 빌 게이츠는 스레드에 뛰어들어 신난다고 썼습니다. 동성애자인 앨런 디제너러스는 게이 트위터에 온 걸 환영한다는 첫 글을 남겼습니다. 머스크가 인수한 뒤 트위터에 성소수자 혐오가 부쩍 심해진 걸 저격한 겁니다. 빌 게이츠와 디제너러스는 트위터에서 각각 7천만, 6천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슈퍼 이용자들입니다. 트위터와 거의 똑같이 생긴 스레드는 16시간 만에 3천만 다운로드로 초반 기세를 바짝 올렸습니다. Let's meet in a cage and fight. An early blow has been brought in from Meta to, can we call it the Musk empire? 과거에도 트위터에 대항했던 앱들이 있었지만 스레드는 지리멸렬했던 과거 앱들과는 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스타그램과 연동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인스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억 명으로 트위터의 3억 6천을 능가합니다. 머스크의 각종 논란으로 대체제 수요가 높아진 시점도 스레드의 큰 호재입니다. I think anything can basically rival Twitter nowadays. Yeah, I mean Elon Musk has completely ruined Twitter. 스레드 등장에 입을 닫고 있던 머스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위터의 영업 비밀을 사용해 스레드를 만들었다며 문서 보존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우려로 앱 출시가 막힌 데다 메타의 스냅챗과 틱톡을 잡기 위한 시도도 번번이 실패한 점을 들어 스레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17살 때 실종됐다가 8년 만에 찾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8년간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경찰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텍사스 실종센터를 통해 알려진 루디 파리아스의 귀환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파리아스가 2015년 3월 8일 실종 신고 다음 날 집에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지난 8년간 계속 실종된 상태라고 주장했으며 파리아스가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조카라고 거짓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아스의 가족이 그동안 경찰과 주변 사람들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주행 중 동력 상실이 발생한 4개 차종을 포함해 국내에 판매된 전기차 6개 차종에 대해서 전면 무상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지난 2021년부터 국내에서 제작해 현재까지 판매된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60, GV70 전기차, G80 전기차까지 모두 13만 6천 대입니다. 현대기아차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ICCU 안에 일시적인 과전류가 흐르면서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은 앞서 지난 3일 국내 현대기아 전기차 4개 종에서도 지난달 미국에서 제기된 것과 유사한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물량은 나프타는 수입 전량,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억 배럴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업계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플라스틱과 섬유 등 생활용품들의 가격 안정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에 투자가 줄면서 가계 여윳돈이 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순환 잠정치를 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76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12조 1천억 원이 늘면서 2020년 1분기 81조 원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SPC에 이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이번 달 내로 단팥빵과 크림빵 등 15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2%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보로빵과 단팥빵, 크림빵 등의 판매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 내려가게 됩니다. 뚜레쥬르는 곡물 가격 하락 추세에 맞춰 주요 제품 가격을 인하해 식품업계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뚜레쥬르가 제품 가격을 인하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우려가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새마을금고를 향했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오늘 전해드렸는데 뱅크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뭐 새마을금고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금융 쪽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최근에 이제 그쪽이 국내 금리가 높아지면서 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면서 부실이 많이 됐죠. 이제 그런 영향이 근본적인 거고요. 네. 지금 새마을금고는 이제 그 경기도 남양주의 어느 특정 이제 새마을금고가 이제 부실됐다는 그 소식. 근데 그 금고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 기존에 안전평가를 받았었는데 우수한 쪽에 들어갔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된 거는 감사를 해보니 뭐 정기 감사일 수도 있고 뭐 특별 감사일 수도 있는데 감사를 해보니 부실이 많이 드러났다. 그럼 이제 전체 우리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해당 새마을금고의 문제로만 끝날 건가? 왜냐하면 이 상호금융 쪽에서 공동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새마을금고만 어떤 특정 PF 사업장이 대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 새마을금고가 합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실이 건전한 새마을금고로 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래서 새마을금고 고객분들한테 그런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새마을금고를 이제 금융당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해서 뭐 관리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2금융권 중에 하나가 이제 상호금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증권사도 있고 뭐 여신전문사도 있고 상호금융인데 상호금융은 또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그중 또 하나가 이제 새마을금고. 근데 상호금융은 전부 사실 금감위 쪽에 관리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새마을금고만 행안부의 관리를 받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거는 국민 측 이제 금융 소비자들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 그 감독은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맞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번 사태도 보면 사실 그 제2금융은 물론이고 은행들은 이미 뭐 부동산 PF에 대출에 대한 어떤 그 규제라고 할까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갔고 또 상호금융 내에서도 다른 상호금융 기관들은 뭐 전체 대출의 한 절반 또는 30%를 넘지 못하게 이제 그런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새마을금고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혹시나 뭐 행안부가 관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행안부도 조직 자체를 보면 이 새마을금고의 어떤 금융 신용 부분을 담당하는 게 다른 쪽에서 파견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금융기관 쪽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게 몇 년 전에도 새마을금고 사건이 한 번 좀 있었고요. 그때도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가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처럼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기관이 할지는 우리 정부가 한 번씩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행안부 자체가 금융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하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뭐 5천만 원이 넘는 예적금을 보장하고 각종 혜택 유지하겠다. 또 행안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예금 가입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더라고요. 네. 이런 대책이 그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우려를 좀 달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또 나오거든요. 그 뭐 14일까지 그 예금을 이제 해지했던 분들이 다시 가입을 하면 뭐 네. 기존의 이율이라든가 이런 거 뭐 복원시켜주겠다. 요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네.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예. 한도가 한데 5천만 원이 넘는 부분도 보장을 하겠다. 이거는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발빠르게 대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선 제가 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새마을금고 역사가 한 수십 년 되는데 한 번도 고객 예출금 뭐 대출했던 거 이런 거를 지금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국민들이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좀 우리 금융 감독의 어떤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새마을금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GS건설에서도 부실공사 사태가 있었잖아요. 뭐 부동산 PF 차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네. 그럼 이 부동산 PF가 시스템 리스크로 좀 확산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부동산 PF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사실 은행권은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연체율도 떨어져 있고 제2금융 쪽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사실 뭐 GS건설의 이제 부동산 PF 얘기는 그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인천 검단 쪽에 그 이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이 GS건설이 안고 있는 PF 부실 그 PF 사업장 전체 규모에 대해서 올해 좀 만기 도래액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타격을 받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를 낸 거가 아마 이제 이런 최근의 뉴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일군 건설사입니다. GS건설사는 네. 도급순위 5위에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신용평가나 이런 거 보면 그 도급순위 결정할 때 하위 항목이 신용평가 부분인데 그건 이제 업계 4위입니다. 그래서 GS건설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GS건설이 어떤 이게 이제 이런 사업장이 부실화되면 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을 조달할 때 이제 가산금리가 높아지고 회사 자체적으로는 재무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이게 이제 뭐 전반적인 PF의 부실, 우리 부동산 쪽에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그 2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최소 적자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난해 1분기의 영업이익만 보면 14조, 2분기에도 14조였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확 줄은 거죠. 그리고 2분기도 오늘 이제 분명히 발표가 돼서 이제 알 것 같은데 한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 좀 작은 수준. 다만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한 9천억 원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감산 조치가 많이 들어갔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반등이 되면 사실 이제 실제로 물건이 팔리는 것보다는 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제 가격이 좀 반등이 되면 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 회계상에 상당히 좀 이점은 있는데 근데 지금 대체적인 시각은 1분기 6천억 원보다는 좀 낮은 수준,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예상을 좀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었잖아요. 뭐 반도체가 이제 바닥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반기에는 그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3사, 우리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네. 세 기업이 모두 감산을 했죠. 근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건 감산을 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 경기가 회복으로 돌아오는 건 수요가 실제 시장 수요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세계 경제가 좀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야 되고 그래서 가격 떨어지는 거를 막아서 뭐 실적이 더 나빠지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적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세계 경제가 좀 빠른 회복세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게 반도체 업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은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그 재무제표상의 실적 자체는 개선은 되지만 그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공급자의 측면에서만의 예. 대책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주식 시장,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좀 B2가 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큰 시기 같은데 이런 시기에 이런 투자 방식 괜찮다고 보시나요? 안 괜찮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투라는 건 이제 뭐 증권금융이나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네. 그거를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자율이 상당히 높죠. 예. 네. 그 이자율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장이 더 이상 나빠지진 않지만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게 영향을 미쳤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민간 고용 정보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6월 달 민간 일자리가 한 50만 개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 예상치는 22만 개인데 2배를 상회한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연준이 뭐 지난 22 유럽에서 파월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7월하고 9월 연달아 2번 올리겠다고. 예.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공포라고 할까요? 긴축에 대한 공포 이런 게 미국 증시에 크게 작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야권이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선 변경과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추측만 하지 말고 민주당이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다면 민주당 역시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역시 모두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짓 선동 때문에 지역의 수건 사업이 망가졌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이미 팩트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 변경과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지는 무관한데도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생이 진짜 어려워하고 있는 이 와중에 거짓말 전쟁을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고속도로 하나 가지고 이걸 또 정치 선동화해서 또 총선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안으로 검토한 새 노선은 교통 수요나 사업성, 환경 측면에서 기존 노선보다 유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백지화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는 민주당 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모든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의혹 제기가 정쟁용이었음을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십시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국책 사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사업 백지화는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 테니 민주당도 당 간판을 걸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는 어린아이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국가의 살림, 이게 또 국민의 삶이 도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내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지를 직접 찾아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
국민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별한 압력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가 없는 이런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사업 백지화라는 정부의 초강수를 엄호하는 여당과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겠다고 벼르는 야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한 뒤 수천만 원을 빼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린 신종 퍽치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강남.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이끌려 골목을 지나갑니다. 기둥 뒤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제압된 취객의 손가락은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사용됐고 계좌에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의 유흥가를 돌며 만취한 사람을 노려 돈을 빼앗은 혐의로 32살 남성 장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장 씨가 지난 1년 동안 가로챈 돈은 모두 5,500만 원. 취객의 계좌에 충분한 돈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대출을 받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PC에서 카톡을 보니까 카드론을 돈을 찾아서 카드론을 핸드폰에 있는 토스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갔더라고요. 그런데 장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다짜고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자기 와이프를 끌어안았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에게 다음날 전화를 걸어 차량에 토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협박해 돈을 더 뜯어낸 겁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했을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악용했습니다. 여기 집사람 옷에도 토했어요. 차 부족했지만은 신형인 거 아시죠? 시트하고 다 바꿔야 돼요. 40만 원 먼저 어떻게든 해주세요. 잇따른 신고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강남구 선릉역 인근 거리에서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미 사기 등 전과 17범인 장 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처럼 스마트폰의 보안이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퍽치기범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절기상 소서인 오늘은 도로의 날이기도 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장 위험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면터널. SUV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터널 안에서 유턴합니다. 그리고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5km를 달려 양양 분기점에 다다랐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비슷한 일은 지난 2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있었습니다. 14km를 역주행해 터널 앞에서 멈춰선 차량. 고속도로 순찰대를 피해 다음 나들목까지 도주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4월 중앙고속도로에서도 7km를 넘게 역주행하던 차량이 도로공사 안전순찰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운전은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3건의 역주행 운전, 원인은 모두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강원 지역 5개 고속도로에서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역주행 발생 건수는 모두 76건. 초행길이나 운전 미숙으로 진출입로를 헷갈려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음주 후 나들목이나 휴게소에서 진출입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맞은편에서 차량이 달려오면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사고 위험도 큰 상황.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갓길로 피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주행 차량이 주로 1차로를 통해 주행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행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 규정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공사는 피서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역주행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에 불시 음주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자체 순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OCI그룹의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에 몰아줘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GC에너지와 SGC 이테크건설, SGC솔루션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 2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 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 강화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검찰이 1년 동안 400명에 가까운 금융증권범죄 사범들을 기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불법 리딩방 운영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 거래 사범 등 373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증권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가상자산 범죄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 지하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심도 지하터널 민간투자 사업 구간의 개발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Dozens of the survivors. Police, please. My daughter's missing. I'm looking for his soul. I met this African who's got a photograph of her at the mosque. 평소와 다름없는 런던의 분주한 아침. 지하철역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순식간에 지하철 세 곳에서 폭탄이 터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네 번째 폭발이 이어졌다. There was a big explosion, it went black, there was loads of smoke. We were in there for maybe 3-4 minutes. And people were thrown forward. 런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최악의 테러로 사상자는 늘어나갔다. And then you go back in with both hands again and feel as if you're pulling another couple of grapes out. And this happened at 30-second intervals. 지하철과 버스에 폭탄을 설치한 테러범 4명 모두가 영국 국적의 젊은이들이란 사실이 사람들을 더 공포에 떨게 했다. Some must have been living around where we work every day. By being involved in it, it's quite shocking. It's just really shocking.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7월 7일에 저지른 이연쇄 폭발 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고 영국은 슬픔에 잠겼다. But those who perpetrate these brutal acts against innocent people should know that they will not change our way of life. 오늘 충청 이남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시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강릉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